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 혹시 떠나버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오히려 밀어내고 싶어집니다. 가까워지는 게 불편하고 혼자가 더 편하다고 느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느라 지쳐 있습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이 먼저이고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한두 번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인이 바뀌어도 친구가 바뀌어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왜 나는 관계에서 늘 이런 식으로 힘들어지는 걸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여정의 길잡이로 인간 마음의 깊은 곳을 탐구했던 심리학자 칼 융의 통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융은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맺은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원초적 상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과 사랑하는 방식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인간에게 관계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심지어 천을 유지하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아기에게 돌봐주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의 존재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와의 연결을 추구합니다. 울음으로, 미소로, 눈맞춤으로 끊임없이 어머니와 연결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연결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배웁니다. 내가 울면 엄마가 와서 안아주는구나. 그러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내가 웃으면 엄마도 웃는구나. 그러면 나의 감정은 중요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아기는 어머니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감각을 형성해 갑니다. 융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에게 단순히 음식과 보호를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첫 번째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에 비친 이미지가 아이의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울이 항상 맑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인간입니다. 자신만의 상처가 있고 한계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렸을 수도 있고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부모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필요한 정서적 반응을 일관되게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 상처입니다. 원초적 상처의 유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정서적 방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학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없음의 상처입니다. 아이가 울어도 반응이 없거나 아이의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아이와 눈을 맞추고 교감하는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물리적으로는 옆에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일까요? 나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관심받을 가치가 없다. 없다. 이런 메시지가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관계에서 늘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사랑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사랑해주고, 말을 잘 들으면 칭찬해주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면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끊임없이 인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의 평가에 예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고 자신을 숨기거나 바꾸려고 합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보호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사랑해서 아이에게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려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붙잡아주고, 아이가 실패하기 전에 막아주고, 아이의 모든 결정을 대신 내려줍니다. 이것이 왜 상처가 될까요?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기회를 잃습니다. 실패하고 일어나는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보호받아야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내면화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적이 되거나 반대로 질식할 것 같은 느낌에 관계를 피하기도 합니다. 비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형제 자매와의 비교, 이웃집 아이와의 비교,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당하는 경험은 아이에게 나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질투심에 시달리며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정서적 조종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아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아이를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관계에서 늘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원초적 상처들은 어린 시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윤기 강조했듯이 이 상처들은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른이 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융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콤플렉스입니다. 융에게 콤플렉스란 감정적으로 충전된 무의식적 심리 요소들의 묶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시절 상처와 관련된 감정들, 기억들, 생각들, 행동 패턴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서 무의식 속에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시절 엄마가 감정적으로 냉담했던 분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은 어머니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콤플렉스 안에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사랑받지 못한다는 슬픔, 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콤플렉스가 잠자고 있지만 연인이 전화를 안 받거나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면 갑자기 이 콤플렉스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별일 아닌 상황인데도 강렬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감정에 휩쓸려서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매달리게 됩니다. 나중에 진정되고 나면 왜 내가 그랬지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콤플렉스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콤플렉스가 작동할 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연인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면의 이미지를 외부의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래서 연인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지 하고 느낄 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초적 상처가 어떻게 우리의 관계 패턴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불안형 애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반응이 일관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을 듬뿍 주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냉담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을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을 때도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확인을 구합니다. 나 사랑해, 나 안 떠날 거지? 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거리를 두면 버림받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회피형 애착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피로가 충족되지 않아서 아예 필요 자체를 억압해버린 경우입니다. 울어도 아무도 안 와, 어차피 기대해도 실망만 해 라는 것을 학습하면 아이는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꺼버립니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혼자가 더 좋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결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관계에서 친밀함을 불편해합니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밀어냅니다.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도 원초적 상처의 결과입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완벽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뜻이고 그것은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믿음은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이쯤 되면 좀 우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이렇게 깊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좋은 소식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인간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연구했고 그는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화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먼저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괜찮았다고 기억합니다. 부모님이 나쁜 분들이 아니었고, 때리거나 심하게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나름 사랑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계 문제가 어린 시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상처는 부모가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도를 가진 부모도 자신의 한계 때문에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인정한다는 것은 부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상처와 관련된 감정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느끼지 않으려고 마음 깊은 곳에 가둬둔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근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으려고 한 감정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원인 모를 불안, 이유 없는 분노, 관계에서의 반복되는 패턴, 이런 것들이 다 억압된 감정의 표현입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이 감정들을 다시 느껴야 합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감정을 느끼고 나면 이제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 나는 버림받는 것이 이렇게 두려울까? 왜 나는 거절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됩니다. 현재의 패턴이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해할 때 비로소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재양육입니다. 융근 상처 입은 내면 아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린 시절 상처받은 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채워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내가 내 안의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옵니다. 이것이 재양육입니다. 내가 나의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이가 두려워할 때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해주고, 슬플 때 울어도 돼, 내가 안아줄게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믿음은 이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바뀝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믿어왔다면 실제로 사랑받는 경험을 해야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융기 말한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억압하고 숨겨둔 자기 자신의 측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것만 나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노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기심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는 그림자 속에 밀어넣습니다. 문제는 그림자 속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융은 우리가 억압한 것은 투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보기 싫은 것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보기 싫어서 억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즉, 내 안의 어두운 면도 나의 일부로 인정하면 더 이상 그것을 투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일상에서 원초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관찰을 연습해 보세요. 관계에서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추어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뭐지? 이 감정이 익숙한 감정인가? 예전에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나?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점점 자신의 패턴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힘들었던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 써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쓰다 보면 의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융 자신도 평생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글을 쓰는 것이 무의식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면 아이와 대화하는 것도 시도해 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그 아이에게 지금 어른인 당신이 해주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연습을 통해 깊은 치유를 경험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깊은 상처는 혼자 다루기 어렵습니다. 좋은 상담사나 치료사는 안전한 공간에서 상처를 탐색하고 치유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치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패턴이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할 때, 예전 패턴으로 돌아갈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집단적으로 겪은 상처가 많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 세대가 생존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야 했습니다. 그분들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충분히 반응하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결함이 아니라 시대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부모님 세대를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난이나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으로. 동시에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가 하지 못했던 것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어머니 앞에서 작아지거나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거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머니와 완벽한 화해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리적,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어머니를 다루는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어머니도 상처받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분리이자 성숙입니다. 우리는 연인을 우연히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끌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자신의 상처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면 의식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의 온전한 모습으로 만날 때 가능합니다. 상처를 숨기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연결될 수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취약해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취약함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융은 진정한 만남에서 우리는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깊은 관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상대방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렵다고 해서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물론 해로운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치유의 기회도 됩니다. 자,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인정하고 느끼고 이해하고 돌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나의 원초적 상처는 무엇일까? 나는 관계에서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자신의 감정을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융은 상처 입은 곳에서 빛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갖게 되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를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서 더 깊은 자기 이해와 더 풍요로운 관계로 꽃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